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경제 코멘트 먼저 하겠습니다. 예, 환율 어제 1100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 주된 배경이 지금 이제 밑바닥에 있던 그 이머징 통화들, 그러니까 뭐 남아공, 지금 뭐 브라질, 뭐 이런 쪽 통화들까지 같이 강세로 오면서 전반적인 달러 약세 가고 있고요. 이게 좀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반구 쪽에 있는 애들은 우리랑 계절이 반대니까 그쪽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꺾이면서 그동안 눌렸던 이제 밑에 하방 압력들이 위로 이제 분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경기 지표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뭐 수출도 그렇고 글로벌 제조 경기도 그렇고 윗방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면을 감안해서 지금 환율 지금 강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우스비에서 연간 하단을 지금 뭐 1050 정도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지금 방향 자체를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어지는 그런 쪽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어서 주간 투자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프리뷰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 선까지 상승한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도 경기 개선에 대한 낙관론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높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는 백신의 허가 관련된 일정들이 남아있고요. 신흥국의 경기 개선 기대도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부양책 기대감과 외국인 자금 유입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나왔던 주요 뉴스로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0.9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예정된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ECB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바처럼 이 추가 정책 완화에 통화 정책도 일조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TLTRO의 만기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매입의 확대 같은 정책들이 다음 주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만 주식시장의 과열 조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빅스는 바닥까지 하락을 했는데 과거에 빅스가 10%대까지 떨어졌던 바도 있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이 기술주에 대한 해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빅스가 더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앞으로는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열 조짐에 따른 신중론이 어느 정도 고개를 들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이라든지 금융투자자 주체들의 뚜렷한 이 매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 롤오버가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고 이 원화물 교체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부터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 속도는 살짝 둔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봤을 때는 이 금융투자가 연말에 배당 수익 확보를 위한 현물 순매수 가능성이 여전히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우호적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반도체, 2차전지, 화학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이 2,700거의 성과에 거의 가까이 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향후에 봤을 때 좀 악재로 인식할 만한 이벤트들이 뭐가 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악재로 인식할 만한 이벤트보다는 좀 다소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있을 만한 얘기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행정부가 교체되기 때문에 100일간 이 정책을 구체화하는 기간에서 이 투자자들이 예상과는 다른 현실을 접목했을 때 좀 둔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는 미중 간의 이 마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신흥국들 그리고 한국과 대만 주식시장도 중국과 경제적인 예속관계 큰 국가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이 미중 무역 마찰 때문에 좀 눌려 있었던 이 경제라든지 이 수출과 관련된 것들이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좀 길게 주식시장이 부정적일 수 있고요. 최근에 주목할 만한 뉴스들은 이 미국이 내년 1월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 제한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5개 기업이 있었는데요. 밤사이에 뭐 SMIC 같은 기업들, 반도체 대규모 기업들이 미국인들의 투자 제한되는 대상에 합쳐지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금융시장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다소 이 낙관적인 이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찬물을 끼울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이제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환율이 이제 1,000원,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살짝 깨고 내려갔는데요.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어저께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 하락 과정에서 이제 대표적인 수출주인 자동차 주식이 왜 지금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봤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뭐 당연히 부담스러운 요인이기는 한데,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 환율이 급등했다가 이제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사실 노멀라이즈 다운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수요 회복이 동반되고 판매가 개선될 때가 수익성에는 가장 좋은 여건들이 형성되어 왔고요. 이제 2010년 초에 차화정 쪽으로 한번 가보면, 이제 당시에 이제 2009년에 환율이 한 1,500원 하던 게 11년, 12년까지 한 1,100원, 그때 당시 평균적으로 한 1,100원, 뭐 살짝 아래로 간 적도 있고요. 그 정도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적과 주가 랠리였었는데요. 당시 이제 동의는 이제 신차 출시가 성공적으로 계속 누적되면서 나타난 그런 선순환 효과였습니다. 그 그림 1번에 보시면은 이제 과거의 어떤 환율이랑 주가 그래프들이 나와 있는데, 그 과거에 보면 환율이 이제 펀더멘탈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시기는 2006년하고 2007년이고요. 2000년 이후에 평균 환율이 1,000원이 안 됐던 유일한 2년간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였었고, 근데 이때도 사실 사업적으로 보면은 2005년 말에 그 미국 공장을 진출을 했었고요. 당시 이제 미국 공장이 실패하면서 그 사업적으로 미국 공장 진출이 실패한 직후에 나타난 변화였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에 환율 하락은 이제 경기 회복 기대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볼륨에 대한 업사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시가 누적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원가 개선 효과들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대기아차 주가가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70%, 8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텐셜이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사이클에서의 어닝 모멘텀이 가장 좋은 걸 내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실적 개선을 반영한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좋게 보고요, 계속. 그다음에 모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주가 수익률이 많이 부진했는데요. 내년에는 영업이라든가 지배구조 관점에서 모두 올해 대비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모비스 PBR이 0.65배니까 현대기아차 대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상승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저평가가 내년에는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진성TC 발표하겠습니다. 윤유동 연구원입니다. 네, 진성TC 인입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5,000원으로 제시합니다. 현재 진성TC는 중국의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굴삭기 시장이 호황 국면에 진입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목표 주가는 과거 전방 산업이 개선되던 당시에 멀티플 17배에서 20% 할인한 14배를 적용하였습니다. 표지를 봐주시면 중국 굴삭기 내수 판매량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이미 과거 18, 19년에 고점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23만 대 이상을 판매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중국의 노후된 굴삭기 교체 수요에 대한 발생이 기대되고 있고, 또 중국 환경 규제에 따라서 2023년까지 교체 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멘텀은 정책이 이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2, 3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국의 턴어라운드 가시화인데요. 17페이지를 봐주시면 미국의 신규 개인주택 착공과 건설 승인 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지수도 코로나 이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같은 부동산 시장 특수가 계속됨에 따라서 건설기계 판매 효과가 본격적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지 23페이지를 봐주시면 캐터필러 주가와의 상관계수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11월에는 캐터필러와 3,500억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향후 3년간 전체 생산 물량의 80%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관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을 때는 과거 중국 인프라 투자가 있던 2009년과 2016년인데 현재 진성 TEC 21년 기준 퍼가 10배로 글로벌 기계 업체 18배 대비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향후 업체 대비 할인폭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은 연료 부품 생산 부분입니다. 연료전지 두산 퓨얼셀 연료전지 부품인 플레이트와 매니폴드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전체 매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6%로 크지 않지만 현재 정부 정책과 앞으로의 두산 퓨얼셀의 수주 물량 확대에 따라서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은 호전 실업 발표하겠습니다. 네, 호전 실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인그루드랩이라는 기업 말씀드릴 때 이제 소비재 쪽이 이제 올해가 기저가 낮기 때문에 이 중에서 투자 포인트가 보이는 기업들은 내년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호전 실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페이지를 보시면 이 회사의 메인 고객은 그림 2번에 보시면 놀스페이스랑 이제 언더아머인데요. 놀스페이스 쪽이 올해 오더컷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 때 지금 중국 쪽에서는 놀스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더컷이 이제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매출액 쪽에서는 올해 빠진 부분이 내년에 이제 리커버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비용 단인데 이 회사는 대부분의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산업 자체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중요한데요. 그림 4번을 보시면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난 11월 3일에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일명 이제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을 내세웠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좀 노동법상 이제 노동자 위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갔는데 이 부분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한 법이고요. 이미 이제 개정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때는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을 3%대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퍼센트당 호전 실업에 미치는 영업이익은 6억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 애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이제 그림 1번이랑 2번으로 돌아가시면 이 회사의 이제 주요 고객사 명단에서 2018년에 에슬레타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 그게 그림 2번 최근 이제 보시면 이 회사 비중 내에서 9%에서 16%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에슬레타를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 페이지 7번의 그림 8번을 보시면 갭그룹에서 요즘 갭그룹이 좀 이렇게 매출 성장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중에서 주력으로 요즘에 밀고 있는 게 에슬레타라고 하는 에슬레저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에슬레저는 흔히 보시면 뭐 레깅스, 뭐 조거 팬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슬레틱이랑 레저랑 이제 붙인 단어고, 운동복의 일상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 뭐 잭시믹스, 안다르, 뭐 룰루레몬 이러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호전이 이 중에서 추가된 이제 고객사가 올해 룰루레몬이랑 안다르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때 이 에슬레저 쪽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
일단은 올해 안 좋았던 실적 내년에 개선되고 개선되는 폭도 에슬레저 브랜드들 추가되면서 폭도 높아질 것 같다. 그리고 비용단에서는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공장의 인건비가 이제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내년부터는 이익폭을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이제 CB 전환되는 거 다 감안하더라도 9배 수준이고 이 정도면 뭐 영업무역 한세실업하고 비교했을 땐 비슷한 수준인데요. 내년도 때 이제 턴어라운드 첫 해라는 점에서 그리고 에슬레저 브랜드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이 회사는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셨을 때도 굉장히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쩔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올해 상당히 언더퍼폼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떤 거에 있어요? 일단은 주요 고객사 쪽에 오더컷이 올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 3월부터 6월 사이에 이제 놀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오더컷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요 연간 기준으로는 오더컷이 회복은 안 됐는데 내년 기준으로는 놀스페이스에서 연간 가이드라인을 좀 준 게 그 오더컷 30% 정도 된 거는 다 회복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 좀 다른 심했습니다. 이유는 없나요? 그 이유 말고 주가가 안 좋았던.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2분기 때 쇼크가 나는 바람에 올해 연간 실적이 영업이익 6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년에 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영향 좀 많이 받나요, 얘도? 환 영향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환 영향을 다 고려했을 때도 내년도 영업이익 200억 정도 나옵니다. 이제 한세나 영업무역 대비해서 얘네가 갖는 장점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일단은 뭐 영원하고는 좀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회사는 우분 전문이라서 뭐 예를 들면 스포츠 의류라든지 그 다음에 아웃도어 의류 이런 데 이제 전문성이 있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에슬레저 브랜드들, 에슬레타 같은 룰루레몬 같은 브랜드는 이 퀄리티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객사가 이제 추가가 됐다는 점은 이 회사가 앞으로도 국내에 있는 안다르라든지 다른 회사들의 물량이 많이 확대될 거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드림 CIS 이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드림 CIS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 CIS는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상장시킨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 성장과 함께 하자라는 제목을 보시듯이 여기에 대한 성장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회사가 주로 하는 일 자체가 1에서 3상의 임상 실험이나 아니면 10화 임상에서 그 임상 실험을 위탁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R&D 비용에서 임상 CRO가 차지하는 비중이 49%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시장과 함께 이 지난 글로벌 CRO 시장도 지난 5년간 연간 12.8% 정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탑2 안에 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년 설립 이후에 약 1,500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제 핵심 부분은 GP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2016년에 마이너스, 2017년에 15%, 2018년에 36%, 2019 38%, 올해 3분기도 44%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고수익성 위주로 이제 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수잔고도 692억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실적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회사가의 최대 주주가 중국 넘버원 업체인 CRO 업체인 타이거메드라는 업체인데요. 이게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중국 업체가 최대 주주인 업체들은 약간 디스카운트하는 경향이 시장에는 많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업계랑 관련된 업체이고 같이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국내 이제 CRO에서 중국 고객이 늘어나는 부분과 해외 진출 시 타이거메드 고객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면은 오히려 프리미엄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이제 최대 주주랑 2대 주주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약 70%고요. 주식수가 55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 물량이 굉장히 적은 주식이라서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조금 사기 힘들어하는 주식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된다 그러면은 멀티플이 적게 받는 것들을 충분히 리레이팅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CRO 비즈니스가 솔직히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큰 그 비즈니스는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뭐 인건비 솔직히 사람이 얼만큼 투입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뭐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그렇게 빨리 누릴 수 있냐라고 물으시면은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차피 이 회사 GP 개선되는 게 이 회사의 경쟁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결국 좀 하이 멀티플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좀 생각인데 멀티플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외부로 뭐 나오는 것들은 다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멀티플을 높게 못 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회사 PR이 내년 기준으로 16배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은 어차피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 있고 뭐 해외 비교격과 비교해 보시라도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주주가 중국 기업인데 그 중국으로부터 좀 오더 나른 거 좀 받을 수 있나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 건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교류나 그런 부분들이 다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거메드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10%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빨리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교류가 조금 활발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느 정도 해소된다 그러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의 매출 증가는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약세였잖아요. 예,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운용사들이나 자문사들이 못 사는 주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동 물량이 돌아가는 게 지금 100만 하루에 1억 거래되는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 유니버스의 뭐 투자 조건에 들어갔을 때 보면은 이 회사는 너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 힘든 주식이고, 결론적으로는 상장했을 때 개인의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다가 개인들 위주로 이제 돌아가는 주식이다 보니까 저렇게 주가가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향후 이제 투자에 대한 풀이 넓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멀티플 리레이팅 같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구제약 바이오 발표해 주세요. 나간준 연구원입니다. 네, 동구바이오제약 의무공표자로 발표하겠습니다. 기존에 올해 공장 증설에 따른 고성장이 기대됐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영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성장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피부과랑 비뇨기과 위주의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매출 방어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던 CMO 부문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연간 실적은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업은 이제 내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점차 다시 고성장세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최근 이제 신사업 부분인 이제 줄기세포 추출키트 의료기기 분야가 좀 신사업 확장 가시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미용 성형용 시술로만 이 의료기기가 사용되다가 워낙 이제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시술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난치성 질환 위주, 특히 이번에는 전신경화증 수지궤양이라는 적응증으로 치료용 신의료 기술 등재 신청이 완료가 됐고요. 이 부분이 내년 하반기에 등재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 분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이제 신사업 쪽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내년에 이제 후속 치료 적응증 임상 종료가 예정되어 있고 본격적인 매출은 22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업과 신사업 외에서 이제 투자를 되게 잘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투자회사인 지노맨 컴퍼니가 12월에 상장 예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노바셀 테크놀로지, 기타 회사들이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상장되고 나면은 뭐 지분을 뭐 전부 매각하지는 않겠지만 뭐 투자회사 지분 매각에 따른 뭐 차익 실현으로 추가적인 현금 흐름 개선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서 동구바이오제약은 내년에 더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맨 컴퍼니는 뒤에 표 보면 초기 투자금 30억 개 있는데 이게 지금 지분율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공모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상장 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저희가 투자금 30억 원이어서 이게 지분 자체가 워낙 적은 지분이다 보니까 저희 공모 진행하고는 이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바셀 테크놀로지나 뭐 로보터스나 이 친구들처럼 지분 비중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어서 사실
지노맨 컴퍼니에서 기대하는 투자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 친구들이 뭐 지분 투자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겠다라는 스탠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은 동구바이오제약과 다 비슷한, 그러니까 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노맨 컴퍼니도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이쪽도 동구바이오제약에서 지금 협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분 투자를 진행한 거고, D&D 파마텍도 이제 뇌신경 질환, 동구바이오제약이 CMO 쪽에서 콜린 알포세레이트 관련해서 뇌신경 질환 쪽으로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투자라기보다는 협업의 가능성을 열어둔 투자라고 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엑스는 매출 포텐셜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스마트엑스는 저희 전체 매출에서 1%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 추출 키트 자체가 워낙 고가의 장비에 고가의 R&D가 들어간 사업인데, 이거를 미용 시술로 사람들이 맞기에는 사실 보톡스 필러 맞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난치성 질환인 치료용 영역으로 지금 나가는 건데, 아직은 저희가 정확한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난치성 질환이라는 부분에서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이 환자분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포텐셜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SNK하고 게임 산업 발표해 주세요.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SNK 말씀드리겠습니다. SNK는 일단 예전에 있었던 오락실에 있었던 게임들을 IP를 활용해서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원래 중국인 대주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회사로 이제 바뀌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인수한 회사가 이제 저희가 알고 계시는 사우디 왕세자 만수르 쪽 이 관련 지분인 것들이 알려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최대 주주 변경에 따라서 조금 전략 변화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업체가 어차피 지금 일본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회사이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형 퍼블리셔인 퍼펙트 월드가 여전히 2대 주주의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큰 전략 변화는 일단 없을 걸로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SNK 올스타 파이트 하고요. 텐센트가 준비하고 있는 메탈 슬러그 코드 J라는 게임들이 좀 출시가 되면 올해 실적이 조금 부진은 했었는데 내년도는 조금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장중에 나갔던 자료인데요. 일단 컴투스 서머너조어가 파노 발급을 받았고, 이제 저희 지난 3년 동안 한국 게임 개발 업체 중에서 파노를 받은 게 없었고, 물론 이제 지난 7월 달에 전민기적2라는 게임이 파노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웹젠이 IP를 제공을 했고, 개발은 중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는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한국 게임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요. 이 다음에 이제 게임이 준비하고 있는 혹은 이제 파노가 기대될 만한 업체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컴투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IP 비즈니스 하고 있는 웹젠, 위메이드, 그다음에 네오위즈 같은 업체들, 그리고 어제 좀 주가 많이 오른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입니다. 전 여기서 좀 넷마블을 조금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넷마블이 어제 이제 서머너주어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내 애플 앱 스토어에서 이미 출시가 되어 있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이 되고 있었던 게임이고, 그러니까 일부 게임에 한해서는 이 정식 판호를 받지 않고 애플에서는 유통이 되고 있었던 게임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8월 달에 이제 중국 정부가 애플에서 판호 규정을 좀 강화하면서 판호를 받지 않은 게임은 애플에서 다 내려버리겠다라는 전략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의 일환으로 사실 서머너조가 발급이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뭐냐라고 했을 때, 넷마블의 스톤에이지가 지금 7월 달에 출시를 해서 그 순위도 한 70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블 퓨처 파이터라는 게임도 이제 애플에서만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넷마블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다음 차기 파노에 대한 또 기대가 좀 있을 수 있고, 아예 신작 같은 경우가 파노를 받을 때 펄어비스가 하고 있는 검은 사막 하고요, 넷마블이 하고 있는 리니지 2 레볼루션, 불소 레볼루션 이런 게임들이 조금
그 판호를 받을 수 있는 앞단에 있는 게임이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식 에어비앤비 발표하겠습니다.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에어비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중하순 상장 예정이고요. 예상 공모가는 44불에서 50불, 예상 시가총액은 260억 달러로 하나 한 28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로드쇼 진행 중이라서 뭐 최종적으로 픽스된 건 아닌데 좀 변경 사항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PSR 기준으로 한 7.6배 정도에 올라오는데요. 뭐 피어 기업인 뭐 부킹홀딩스, 시트립, 익스피디아 이런 OTA 업체들과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메이투안디엠핑 이런 업체들의 올해 PSR이 한 8배 정도 감안을 하면은 뭐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 수요 회복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에서 하는 상장이라서 엄청난 팝업이 뭐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모델은 다 아시겠지만 뭐 호스트랑 게스트를 이어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고요. 호스트한테는 3%, 게스트한테는 6에서 12% 정도 수수료를 수취를 합니다. S1에서 공시된 주요 사항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호스트를 어떻게 유치를 하고 그걸 유지를 하는 능력인데요. 뭐 새로운 호스트를 유지하고 예약 가능한 숙박이랑 체험 프로그램 수를 늘려야지 그로스 부킹 밸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19년도 말에 한 400만 호스트랑 570만 개 숙소가 리스팅 되어 있는데 코로나 영향을 받았음에도 한 560만 개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호스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호스트를 잘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고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6페이지 그림 5, 6번 보시면 3월부터 좀 예약이 좀 급감을 했다가 5월부터 좀 서서히 반등을 해가지고 국내 뭐 작년도에 한 7, 80%까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랑 단거리 여행 수요가 회복이 주요가 됐는데 6월 기준으로 뭐 전년 대비 뭐 5, 60%씩 증가를 하면서 약간의 메이크업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적극적인 구조조정도 해가지고 뭐 전체 직원의 25%를 감원을 하고 약간 슬림화 운영 효율화를 좀 진행을 하면서 향후 여행 수요 회복할 때 좀 탄력적인 수익성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구조적으로 여행 수요 증가하고 뭐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럴 때 그렇게 비싸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좋게 보는데, 에어비앤비를 해외 주식 상장 예정인 거는 국내 투자가들이 사실 접근하기는 힘들죠. 그죠? 상장할 때는, IPO 할 때.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뭐 해외 IPO에 이제 참여를 하려면 지금 여기서 주관사 있는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북을 떼와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노릴 수 있는 건 사실 뭐 공모 상장일 당일날이나 이럴 때밖에 이제 뭐 이럴 때만 이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은 크레딧 전략 발표해 주세요. 미국 에너지 산업 코멘트이고요. 제목은 미국 에너지 산업 장기 역성장 국면 진입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에너지 관련해서 장기 방향성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문의가 오는 상황에서 작성하게 됐고요. 우선적으로 아시다시피 좀 바이든 당선으로 ESG 리스크가 고조된 이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나 이제 트럼프가 되면 시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좀 환경 리스크가 가장 높은 산업이었고 최근에 이제 환경 규제 강화기조 그리고 바이든 당선으로 이런 비우호적인 방향성이 더욱더 이제 좀 분명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에너지 정책은 이제 아주 이제 구체적인 부분까지 나오진 않았는데요. 현재 이제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부의 이제 연방정부의 토지나 해역에서 이걸 임대해서 화석연료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신규적으로. 그리고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도 상당히 이제 리뷰가 까다로워지면서 좀 건설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성장 둔화, 비용 상승, 뭐 자산 상각 이런 상황들에 좀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기존에는 좀 막연한 이제 두려움 이런 거였다면은 최근에는 좀 정량적으로 산업 전망으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이제 시나리오들 중에
지속 가능 개발 시나리오, 그러니까 적극적인 ESG 정책을 가정한 요 시나리오를 사업 계획의 기본 가정으로 삼는 에너지 기업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시나리오가 기본 시나리오가 되게 된다면은 원유 수요는 이미 좀 정점을 지난 상태고요. 게다가 천연가스 수요도 저희가 뭐 막연히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2030년 이전부터 감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제 수요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업과 기업 실적이 좀 구조적으로 역성장을 조만간 시작할 것 같다. 이런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미국 기업들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좀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BP 등 유럽계 기업이 좀 탄소 중립, 넷째로 요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장기 환경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이제 엑손모빌이나 이제 뭐 쉐브론 이런 뭐 대다수의 기업들은 아직은 좀 대응이 좀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좀 변화가 필요함에도 현재 사업의 뭐 배당이라던가 이런 뭐 비용 효율화 이런 거에 집중하겠다는 모습은 사실 투자 심리에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제 좀 어떤 액션을 좀 권고드리냐면은 일단 장기물 그리고 ESG 대응 미흡 기업 그리고 원유 중심 기업 우선으로 좀 비중 축소를 좀 권고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2030년 이후에는 이제 원유하고 천연가스 둘 다 이제 수요가 이제 감소할 수 있는 리스크가 뭐 크고 그리고 이제 좀 그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 만기 도래하는 이제 에너지 회사채는 리스크가 높다고 보고 있고 좀 만기가 길어질수록 압수 악력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ESG 대응 미흡 기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기업 중에 상당수가 아직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가 필요하고 요거에 집중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사업 모델 변화나 향후에 이제 강화될 환경 규제 준수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수급도 비호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뭐 반면에 이제 코노코필립스, 베이커 휴즈 아니면 윌리엄스 컴퍼니즈 같은 기업들은 이제 넷째로 탄소 중립 목표를 이제 세우고 좀 이런 적극적으로 장기 환경 계획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우호적일 수도 있다. ESG에 있어서 베스트 인 클래스 기업들은 마지막으로는 좀 원유 중심 기업 위주로 이제 좀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는 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재생 에너지 이행화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좀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원유는 이제 이미 이제 수요가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요거 중심 기업들은 좀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